그래서 뭐 고지방, 고당질, 고단백 식사가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췌장이 지치는 식사인지 췌장이 편안한 식사인지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질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와 당뇨 전 단계를 포함하니까 202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약 2200만 정도에 달합니다. 우리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당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저당이라는 그 마크를 많이 달고 나오기도 하고 뭐 당 제로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당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몸에 급격하게 혈당 문제, 또 염증 문제, 혈관 문제, 온몸의 신진대사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 조절 또 당 문제는 꼭 우리가 반드시 정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사 패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한 끼만 굶어도 공복감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탄수화물로 인한 그 혈당 조절이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끼만 굶어도 당 조절이 안 돼서 굉장한 공복감을 느낍니다. 또 식사를 했는데도 금세 또 허기가 지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 대사가 일정한 그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이 훅 떨어지면서 공복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즘 뭐 당 떨어졌어 하면서 당 보충하자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당에 대해서 예민하게 몸이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췌장 건강에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기력증이나 피곤함이 계속되는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당 조절이 원만하게 될 때는 피로감이 심하거나 또 체력이 확 떨어져서 몸이 무기력해지는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쉽게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된다거나 또 쉽게 멍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 당 조절이 안 되거나 췌장 건강에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췌장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췌장에 샘깔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소화 효소를 췌장액을 분비합니다. 이 췌장액 속에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결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에너지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밀라제 하면 치매에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역시 췌장에서도 한 번 더 분비가 되고요. 밥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또는 지방 성분이 있는 모든 음식에 있어서 췌장에서 다 소화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당 조절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각각 췌장의 베타세포와 알파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있는데요.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없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말은 필요한 당분을 우리 온몸의 세포에 영양소로 잘 보내주는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화 효소에도 역시 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가 영양소를 얻고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잖아요. 이 모든 기능들에 있어서 췌장 건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췌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방금 말씀드린 이 소화에 관련된 부분과 혈당 조절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당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혈당이 확 상승한다거나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도 잘 되지 않죠.
췌장이 심각하게 염증이나 암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소화효소 분비가 잘 되지 않겠죠. 소화불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소화가 계속 안 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일단 입맛도 사라지게 되고 식욕부진으로 옵니다. 근데 먹지 못하니까 체중도 훨씬 떨어지게 되고, 이게 더 심각해지면 황달이 오기도 하고, 또 지방 소화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회색 대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일단 식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일단 상복부 통증이나 복부 통증이나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췌장의 위치상 복부와 등까지도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췌장이 아플 때 일어난 이 증상들을 미리미리 꼭 잘 체크를 하셔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식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식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가 차서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췌장과 간이 지치게 됩니다. 과일을 왜 식후에 먹으면 나쁠까? 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 한국인들은 식후에 디저트를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입맛으로는 밥을 먹고 깔끔하고 또 단맛, 청량감이 느껴지는 과일을 먹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성분을 보면 이미 우리가 식사 중에 섭취한 밥과 김치, 나물, 여러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가득 찬 상태에서 과일에 추가적인 당분과 식이섬유가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서로의 성질이 맞지 않아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발효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된장이나 낫또 같은 발효 음식을 먹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것은 소화불량과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불량이 되면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속에서 발효가 이루어지니까 가스가 차는 거죠. 또 이런 습관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개월, 몇 년씩 계속 지속되면 발효작용이 계속 수시로 일어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술이 빚어지는 과정처럼 가스가 차고 그 성분들로 인해서 간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전혀 드시지 않았는데도 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지방간이 생긴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식후 과일 습관을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췌장과 간이 지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소화기에 무리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화불량 상태니까 몸은 어떻게든 이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한 여러 독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간에서도 이걸 해독하기 위한 작용을 하는 거죠. 또 췌장도 어떻게든 또 소화를 시키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그래서 췌장, 간 이런 소화기관들이 발효가 일어나는 상황, 또 식후 과일 습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로하게 되죠.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고 소화를 시켜서 영양소를 빨리 흡수해야 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을 지치게 하고 지친 이 장기들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고 췌장과 간이 지친다라는 측면에서 식후 과일 습관은 절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췌장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밥상은 어떤 밥상인가요? 췌장에 하는 역할을 보면 일단 소화효소 분비 그리고 혈당 호르몬이 나오는 두 가지 역할을 볼 때 이것을 위협하는 식사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과 당분은 우리 몸에 아주 비상 상태를 일으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밥빵, 면떡 너무 좋아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꼭 쌀밥 같은 이런 스타일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초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에서는 하루 13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도록 권고하는데요. 삼시세끼 모두 다 쌀밥을 먹었다 이럴 경우에도 초과하기가 쉬운 양입니다. 그런데 밥만 먹지 않죠. 우리가 식후에 과자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음료수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늘 당분이 초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당분이 일어나는 우리의 밥상과 또 후식, 디저트 이것이 췌장을 굉장히 위협하는 우리 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덜 소화시키는 물에 젖은 식사법입니다. 물에 젖은 식사, 한국인들의 거의 주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 이제 국과 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과 찌개가 있을 때는 밥을 많이 씹지 않습니다. 몇 번 씹다가 이제 국물 훅 마시면 같이 입에서 위장으로 싹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덜 씹었다고 해서 소화가 다 안 되진 않죠.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없어도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아밀라제가 한 번 더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젖은 식사법, 국이나 찌개류를 많이 먹을 때는 덜 씹는 습관 때문에 췌장이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이나 찌개 요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좀 먼저 국물을 드시고 밥을 드실 때는 50번 정도 꼭꼭 씹어서 침을 충분히 활용하면 췌장이 그렇게 혹사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덜 씹은 탄수화물, 밥 종류, 또 라면, 국수 이런 면 종류 음식을 국물과 함께 많이 드시다 보면 췌장이 늘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국물 요리를 일단 제외하고 드시라고 할 때 훨씬 더 속이 편하다,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물에 젖은 식사로 많은 분들이 또 선식, 생식, 시리얼을 우유나 두유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물에 젖은 식사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식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많이 드시지만 사실 선식의 대부분의 구성 성분들이 곡물입니다. 곡물은 췌장의 소화효소로 소화시키는 것보다 침에 있는 소화효소로 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식을 드신다 하더라도 물을 적게 넣어서 최대한 침을 이용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하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입니다. 딱 떠오르는 게 뷔페 식사가 있죠. 뷔페에 가면 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빵, 샐러드, 과일, 해산물 요리, 다양한 이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많이 먹게 되는 식사인데요. 또 식후에도 디저트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의 원리상 완벽하게 한 번에 소화시키는 만능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우리 몸은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려고 췌장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되죠. 탄단지의 소화효소를 다 췌장이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췌장은 과식을 하고 다양하게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과부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이 먹는 식사도 좋은 식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의할 때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소식을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많이 드실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우리 몸의 질환들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의 식사가 대부분의 요리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고 찌고 끓이고 익힌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밥도 이미 이제 익은 거고 모든 반찬들 또 국이나 찌개도 다 익은 거를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면 신선한 음식 안에 담긴 효소들이 소화 효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음식 자체에 다 열을 이용해서 익히고 볶고 찐 그런 음식들은 소화효소가 다 이거를 소화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 몸에 소화효소를 많이 낭비하는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과식하고 뷔페를 갔다 오고 나면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몸이 힘들잖아요.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열과 조리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식사 문화가 또 췌장을 힘들게 하는 식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소나 양이나 말 그리고 원숭이, 사람의 이 췌장을 비교했을 때 사람은 다른 동물 대비 2배에서 7배까지도 췌장이 더 비대한 상태로 통계가 나옵니다. 동물들은 요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먹잖아요. 자연 상태 그대로 최대한 먹기 때문에 췌장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늘 익힌 음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서 비대해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이 주식이 밥과 양념으로 만들어진 반찬들을 먹다 보니까 양념이 강한 음식을 먹을 경우에도 췌장이 지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양념이 강한 음식이라 한다면 짜게 만든 반찬들 있죠. 또 아구찜이나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 같이 밥을 많이 먹게 만드는 밥도둑 반찬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식을 해서 밥의 양이 너무 적은 아이들에게는 밥도둑이 필요하지만 성인들은 굳이 밥도둑 반찬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탄수화물의 양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췌장이 역시 계속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이 강한 음식, 또 양념을 달고 짜게 해서 단짠단짠으로 인한 식사를 과식하게 만드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 실험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평상시에는 양념하지 않은 찐 감자를 2개 정도 먹던 원숭이가 버터와 꿀을 발라줬을 때 3배, 4배 이상 많이 과식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람도 역시 그냥 음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맛만 먹으면 과식하기 어렵거든요. 과일이나 채소를 그냥 자연 그대로 먹을 때는 과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치킨이나 햄버거를 먹을 때 꼭 콜라나 다른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양념이 골고루 섞일수록 더 과식하게 되고, 또 다른 그것을 희석하기 위한 또 다른 음식들을 또 계속 먹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너무 많이 한 음식, 단짠단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섞었을 때, 그럴 때도 역시 췌장은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 당뇨가 췌장암의 원인일 수 있나요? 네, 췌장암이라는 것은 이미 이 췌장 자체에 염증이 생기고 혹이 생겨서 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혈당 문제, 당뇨 전 단계, 당뇨가 이미 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이 당뇨도 잘 걸린다, 이 말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이미 췌장암의 상태라는 것은 거의 90% 당뇨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질병이란 뜻이 됩니다. 췌장암과 당뇨는 그냥 너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췌장암의 상태라는 것은 이미 혈당 조절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 당뇨가 있을 때는 또 췌장암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당과 당뇨병은 어떤 관계인가요?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고고당이라고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지방간까지 한 4종 세트의 질병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혈당이 높은 상태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당분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빠르게 당분을 낮춰야 되니까 빠르게 많이 분비가 돼서 이것을 또 온몸에 골고루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또 우리 몸에 저장을 해버립니다. 지나친 당분이 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서 지방간이 유발이 되고요. 이것이 지나치게 또 넘쳐났을 때는 혈액 속에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고지혈증이 되면 혈관 안에 지방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당분이나 지방이나 당독소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고혈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 혈당이 또 빠르게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확 또 당분을 이동해 버리니까 혈당이 또 훅 떨어지는 저혈당이 유발이 됩니다. 저혈당과 고혈당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인슐린이 점점 그 저항이 생기게 돼요.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결국 췌장에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는 당뇨병 상태가 됩니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 당이 사용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국 인슐린 문제로 인해서 당뇨병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 상태, 첨가물로 들어오는 식이섬유 없이 첨가물의 형태로 들어오는 여러 당분이 많은 음식들, 또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밥빵, 면떡 이런 걸 먹을 때는 빠르게 고혈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까지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당뇨병의 결국 그렇게 또 심각한 이유는 당뇨 합병증이 원인이잖아요. 무소혈관까지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눈에서도 망막 변성이 일어나서 실명의 위험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신장 사구체에도 문제가 생겨서 신장 투석까지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당뇨병성 발이라고 해서 말초, 우소혈관까지 영양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제 발 끝쪽이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이런 합병증들로 발전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쉽게 당뇨병은
또 혈관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겨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뇌혈관 쪽도 모세혈관부터 시작해서 동맥과 정맥,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경색, 뇌졸중까지도 다 연결된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하나 하는 것은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강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 것인가요? 당 독소는 이제 쉬운 말로는 당 독소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몸에서 떠도는 초과된 당분들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몸속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미노산, 단백질과 만나서 불필요한 대사 독소로 변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당분들이 또 아미노산 또는 지방과 만나기도 해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얘네들이 혈관벽이나 세포막, 여러 몸속의 조직과 장기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많은 몸은 노화가 빨라지고요. 염증도 많고 또 DNA 상태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체력도 지치게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치매나 여러 뇌혈관 질환까지도 위협을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당독소를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또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굽고 튀긴 음식보다는 물에 데쳐서 먹는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 튀겨진 치킨을 먹는 것보다는 수육 형태로 먹는 것, 닭 백숙 형태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당독소가 줄어드는 요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은 일단 튀길 때 그리고 구울 때 많이 생기고요. 또 물에 그냥 데칠 때는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노랗게까지 그 좀 튀긴 형태로까지 굽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맛있게 느껴지긴 하지만 당독소는 훨씬 더 많이 생기는 요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독소는 초과된 당분을 먹지 않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조리법을 통해서 튀기고 볶고 굽고 하는 것보다는 잘 찌거나 그냥 물에 데쳐서 먹는 방법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독소를 유발하는 최악의 밥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식탁에 일단 요리가 10첩, 15첩, 20첩 반상으로 반찬이 많은 경우도 당독소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식 밥상은 굉장히 조리를 많이 하잖아요. 볶은 음식도 있고 튀긴 음식도 있고 또 구운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 또 밥이 있죠. 일단 밥을 많이 먹으면서 산화된 기름을 이용한 튀김 요리, 그리고 볶음 요리, 또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을 때, 삼겹살이나 또 치킨을 먹을 때 일단 당독소의 노출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많은 밥상은 밥과 반찬의 종류가 좀 화려한 밥상, 튀기고 굽고 볶은 요리가 많은 밥상, 이것은 당독소가 훨씬 많은 밥상이 될 수 있겠죠. 설탕을 많이 사용했을 때도 훨씬 더 당독소 위험은 올라갑니다. 집에서 먹을 때보다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 훨씬 더 달잖아요. 또 달기만 한 게 아니고 단맛과 짠맛이 다 강합니다. 그래서 초과 당분을 먹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많이 먹게 되고 또 이미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과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일단 외식을 할 때, 그리고 반찬 종류가 많을 때, 굽고 튀기고 볶았을 때 이런 요리들이 당독소가 많은 밥상이 되겠습니다. 당독소가 유발하는 최악의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당독소는 일단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면역계에 많은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이 당독소들이 혈관벽에도 잘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나 암이나 알츠하이머나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관절염, 여러 면역계, 피부질환 이런 모든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당독소가 많은 몸은 어떻게든 해독을 하기 위해서 간에서도 굉장히 해독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신장에서도 많이 배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초과가 됐을 때는 우리 몸이 항상 과부하 상태를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혈관 손상, 면역계 손상, 그리고 염증, 비만 이런 많은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췌장 문제가 심각해지면 일어나는 질환들은 무엇이 있나요?
네, 췌장이 일단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소화와 혈당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의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손상되는 이 췌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염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정상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염증이 계속 유발이 되거든요. 이 손가락을 많이 쓰다 보면 이 손가락 염증이 생기고, 관절을 많이 쓰다 보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유발로 인해서 췌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호르몬도 만들고 소화효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이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췌장 세포들이 굉장히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염증으로 발전하면 췌장염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췌장염은 급성으로 오기도 하고 만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 만성 췌장염이 왔다가, 급성일 경우에는 사실 금방 해결이 돼서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성적으로 이어질 때는 췌장 손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성 췌장염은 이 염증이 또 오래되면 혹이 생기기도 하면서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로 인해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 문제, 이런 문제가 왔다가 이제 췌장염으로 인해서 췌장암까지도 가게 될 수 있죠. 그 과정 중에는 이제 소화불량이라는 과정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체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이제 면역 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복부 통증이나 등의 통증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아프다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활동하는 모든 게 매우 그냥 친숙하게 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불편함이 있을 때 해결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참고 또 참아서 만성으로 이어졌을 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차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암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췌장암의 가장 많은 발병 원인은 현재 췌장암 환자의 약 25에서 30%가 흡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핀다고 다 췌장암에 걸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걸 잘 아시겠죠? 하지만 담배 속 발암 물질이 췌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유도한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의 발병 비율은 2배에서 3배 더 높은 통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만과 대사증후군입니다. 비만과 대사증후군 사실 다 연결된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일단 복부 비만이 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어떻게든 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췌장이 계속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지방, 고당질, 고단백 식사가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음으로 인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음을 한다는 거는 이제 술은 몸에서 불필요한 화학 물질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독하기 위해서 간에서 그리고 췌장에서 계속 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당연히 몸에서 불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바로 지속적인 음주, 과음이 되겠습니다. 만성 췌장염 상태를 또 계속 오랫동안 두는 것도 이제 염증이 계속 발전이 되면 암이 되기 때문에 췌장암의 원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도 오래 지속을 시키면 안 됩니다. 췌장암 환자들의 9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상태다, 그러면은 췌장의 건강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를 반드시 인지하셔서 췌장암을 예방하는 꼭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상태에서 또는 당뇨 전 단계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이 혈당만 조절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혈당만 떨어지면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단편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자체가 아니고 우리 몸의 소화 과정으로 인해서 췌장이 지치는 식사인지 췌장이 편안한 식사인지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단순히 혈당 그 수치에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합성 가공식품인지 초가공식품인지
자연의 음식인지 이것을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암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나의 식이 습관이 췌장을 매우 지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상시 식이 습관이 소화가 너무 항상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음식만 소화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다, 그 전조 증상을 보여줄 때 반드시 관리를 하셔서 암까지 꼭 이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췌장암의 전조 증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는 복부와 등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의 위치가 복부와 이 등에도 가깝기 때문에 명치 부위의 통증이 계속 있을 때, 이것이 등으로 퍼져나갈 때, 이럴 때는 췌장의 건강을 좀 의심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와 밤에 그 통증이 더 커집니다. 식사만 하면 또는 식사 중간에도 굉장히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췌장 건강을 꼭 체크해 보시고, 등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췌장의 위치가 등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일어날 때도 암의 전조 증상이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욕이 여전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들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체중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흡수가 돼서 내 몸에 영양소로 피와 살로 잘 전환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안 만들어질 때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일어날 때. 세 번째는 지방이 소화되지 않아서 변에 기름기가 있거나 묽은 변, 지방변이 나올 때입니다. 췌장의 소화 효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방의 소화 효소도 역시 췌장이 만들어냅니다. 췌장암 상태에서는 췌장이 잘 소화 효소를 못 만들잖아요. 특히 지방의 소화 효소 리파제는 췌장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지방 소화가 특히 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변이 있을 때, 묽은 변이 나올 때, 지방이 뜬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연관지어서 계속 이제 소화불량이 상태가 오래될 때, 약간만 먹어도 더부러 갈 때, 또 구역질이나 속쓰림이 많을 때, 잦은 가스나 복부 팽만감이 있을 때 역시 췌장암의 전조 증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황달 증세도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췌장의 이 머리 쪽이 암이 생기면 담관을 막아버립니다. 담즙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혀서 황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이 너무 진하게 나온다거나 대변이 회색으로 변하는 모습까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문제, 식욕 부진의 문제, 통증 문제, 또 황달, 지방변, 이런 증상들이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튀김류와 튀긴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가장 심각하게 이 췌장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기를 튀기면서 나오는 여러 당독소, 발암물질들이 소화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튀김 자체에도 이 튀김 옷을 많이 입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함께 튀김에 사용되는 이 기름이 산화된 기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많고 산화된 기름까지 있기 때문에 탄단지가 모두 다 있죠. 근데 이 탄단지의 형태가 건강한 탄단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튀겨지고 산화되면서 이 탄단지가 독성이 가득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튀긴 음식과 튀긴 고기를 많이 먹는 식사법, 이것은 췌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과식하는 습관도 같이 더불어서 문제가 되고요. 정제 탄수화물을 또 너무 많이 먹을 때도 역시 췌장의 건강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든 췌장을 살려내는 식사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췌장을 공격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가장 순수한 자연의 음식을 먹자입니다. 음식은 순수한 자연의 형태가 있고 우리는 굉장히 이 문명의 식품업이 굉장히 발달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공된 음식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마트에서 포장되어서 나오는 음식, 편의점 음식, 즉석 음식들, 또
초가공식품들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의 순수한 음식은 그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해 주면서 효소도 주면서 또 소화시키는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동물을 생각할 때 복잡하게 요리 많이 한 거 안 주잖아요. 또 야생동물도 단순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연식 식사가 가장 췌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끼 식사를 제가 늘 강조하는 과일 식사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가 먹는 그런 과일들을 사람이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순수하죠. 또 굉장히 단순하죠. 췌장을 굉장히 쉬게 해줍니다. 한 끼 과일 식사, 뭐 익힌 채소 정도 곁들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수한 자연식이 췌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한 식사입니다. 우리는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 때문에 한 번에 먹을 때 최소 한 6, 7가지, 거의 10가지 이상 좀 먹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골고루 잘 먹어라는 몸에 흡수된, 세포에 흡수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잘 먹으면 소화 불량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들의 경우도 많은 분들, 암 환자분들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일단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한 번에 막 5개, 6개, 7개 이렇게 종류를 매우 많이 드세요. 절대 골고루 많은 다양하게 먹는 식사는 췌장을 필요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할수록 췌장은 다양한 소화효소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단순한 식사가 훨씬 더 좋다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드실 때도 밥과 그냥 쌈채소 한두 종류면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밥과 뭐 해조류 한두 종류, 이것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쁠 때 뭐 고구마 하나를 드셔도 되고요. 뭐 바나나 하나를 드셔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말 이 소화기관이 약하고 췌장이 약한 분들은 한 종류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단순하게 밥과 한 종류의 반찬 정도. 이렇게 소화기관이 약할 때는 췌장 보호를 위해서 단순한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많은 식사입니다. 자연의 음식과 이제 비슷할 수 있지만 일단 효소가 많은 식사는 췌장에게 훨씬 더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면 익힌 생선과 날것 생선을 비교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익혔다는 것 자체가 익힌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날 생선의 경우에는 그 날것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익혔을 때보다는 우리 몸에 소화 효소가 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무슨 날 생선에 있는 뭐 기생충 어쩌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효소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익힌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식사 중에 일단 신선한 음식을 꼭 하나는 곁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한 종류 또 2종류만 드시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꼭 살아있는 음식을 꼭 하나 곁들여서 또는 밥을 예로 든다고 할 때도 고구마를 좀 같이 드시고 밥을 드시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과일을 뭐 한 접시 드시고 밥을 드시는 것, 이것도 효소의 양을 늘리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바쁠 때는 뭐 과일 하나만 먹거나 또 밥도 쉽게 잘 소화가 되는 볶음 곡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사를 그냥 단순하게 먹습니다. 전혀 식곤증도 없고 뭐 에너지가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쓸 때 훨씬 지치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때 식사에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꼭 섭취하자. 그게 식사 한 끼에 들어가도 좋고 하루 중 한 끼나 2끼는 효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한 췌장을 만드는 습관 3가지는 무엇인가요? 건강한 췌장을 위해서는 일단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은 식사를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과일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과일 속에 뭐 효소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모든 것들이 췌장이 전혀 지치지 않고도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됩니다. 소화 효소가 필요가 없는 식사,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는 과일 섭취하는 습관, 이것이 건강한 췌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채소 섭취입니다. 채소를 늘 신선한 상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쌈채소나 양상추나 이런 것들은 신선하게 드시되 당근이나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뭔가 이 식물 세포벽이 단단한 이런 채소들은 잘 익힌 채소로 드셔도 좋습니다. 효소가 파괴되지 않냐, 비타민 없어지지 않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단단한 식물세포벽을 통과해서 익혀야만 나오는 영양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채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소화가 굉장히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차는, 또 굉장히 살이 빠진 이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채소 섭취를 정말 익혀서 소량 드시거나 채소 섭취 대신에 살이 잘 찌게 해주는 식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는 채소 일부와 익혀서 먹는 채소를 구분해서 드시고, 너무 말랐을 때는 채소 섭취도 지나치게 많이 하시지 않는 식사 조절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 또 췌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건데요. 볶은 곡식 밥상입니다. 현미 식사가 좋다, 현미 잡곡이 좋다,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현미가 소화가 또 안 됩니다. 현미의 그 껍질이 위장, 점막이 매우 약한 분들은 스크래치를 내서 위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곡식을 쪄서 다시 한번 구워서 소화가 아주 잘 된 형태로 만든 볶음곡식 밥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하루에 한 끼는 이 볶음곡식을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요. 소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곤증도 없고 에너지 전환율이 좋아서 밥을 과하게 반찬이랑 먹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체력이 잘 유지가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볶음곡식 밥상도 잘 활용해 보시면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식사는 어떤 식사인가요?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이 유인원, 침팬지나 원숭이 이런 동물들의 식사 패턴을 보니까 하루에 95에서 98%를 과일 식사를 합니다. 나머지 5% 정도는 이제 곤충을 먹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일과 함께 약간의 채소도 같이 먹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인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침팬지 외에도 인류 학자들이 발견한 그 옛 고대 인류들이 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300만 년 전에 과일을 먹은 그 치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호모 에렉투스도 160만 년 전에 과일 먹은 치아가 발견이 됐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좀 더 그 이후의 인류잖아요. 20에서 40만 년 전에 과일과 뿌리 채소 위주의 이 채식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더 오래, 더 옛날로 더 들어가서 고대 인류들, 13,000년 전에 이 고대 인류들을 봤을 때는 과일을 먹은 흔적들, 포도씨의 발견이나 또 곡물을 갈아먹는 도구나 옥수수나 밀, 보리, 아몬드, 또 뿌리 채소, 구근들을 섭취한 그 흔적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발견을 토대로 보면 사람은 주식으로 거의 식물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나무에 달린 이제 과일을 먹고 또 땅에서 나오는 부황작물이나 채소들을 먹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맞는 좋은 식사, 식물 위주의 식사가 사람의 몸의 소화효소에도 잘 맞고 또 췌장 건강도 잘 유지시켜주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식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90에서 이제 98%까지 이제 식물식을 추천을 합니다. 약 5%, 10% 미만의 식사가 동물성으로 이루어질 때 몸에 큰 노폐물이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물 쪽의 관점에서도 보면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 그리고 과식동물이 있는데요. 육식과 초식과 잡식의 동물의 차이에서 보면 치아의 구조, 또 소화 효소의 차이,
또 장의 이 체간 대비의 비율, 장의 길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나 유전학적 구조는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과식동물, 유인원들과 거의 99% 이상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유전학적 구조로 봤을 때도 사람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여러 식물들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동물성은 그러면 안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에 따라서 이 동물성이 소화가 잘 되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5에서 10%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식물을 통해서도 영양소의 결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 문헌과 자료들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일 속 당분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일의 당은 한마디로 안심해도 됩니다. 심각한 혈당 스파이크가 없습니다. 과일 먹고 혈당 체크하는 분들이 계세요. 혈액 속에 당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과일 속에는 당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이 당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포도당, 과당, 자당입니다. 특히 인슐린을 자극하는 것은 포도당입니다. 인슐린이 운반할 수 있는 이 당분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에 대해서만 인슐린이 인지를 해서 여러 세포 속을 이동을 해줍니다. 과당의 경우에는 간에서 바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된 당분이 있을 때만 또 뭐 간에서 과당이 중성지방을 합성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식후에 밥 먹고 또 먹는 과일 또는 액상과당 이랬을 때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내는 거지, 식사로 먹는 과일, 식전에 약간 먹는 과일로 인해서 간에서 중성지방이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이 막 바나나 중간에 먹고 과일 먹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과일의 당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또 이 포도당의 함유량 자체가 전체 과일 속의 당분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소량입니다. 밥의 경우에는 100% 밥은 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과일은 100g에 많아야 10g, 15g인데요. 3g, 2g 이 정도만 포도당이고 나머지는 과당과 자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의 자극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당분 자체를 다 터부시하는데요. 저는 자연당과 합성당을 구분하고 정제당과 복합당을 반드시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당분, 과일 속의 당분, 또는 고구마나 단호박, 구황작물에 들어있는 당분들은 섬유질과 함께 식이섬유와 또 수분과 함께 같이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슐린을 자극하는 혈당 스파이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일 식사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오히려 혈당이 확 떨어지는 저혈당도 없고요. 한 끼 굶었다고 급격하게 허기가 지거나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밥을 삼시세끼 먹었던 시절에는 오히려 나이가 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당 떨어졌다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밥보다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사과, 포도의 당지수가 현미의 당지수 55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일의 당은 안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인 분들, 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저는 꼭 과일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임상내분비학 저널이나 호주 당뇨병 연구소에서도 생과일 섭취가 당뇨를 더 예방한다,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를 이미 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은 걱정하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당 지수가 신경 쓰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현재 당뇨가 있는 분들은 급격한 상승을 좀 막아야 되니까 고당도 과일은 좀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당도 과일은 지나치게 잘 익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과일 외에 사과나 키위나 오렌지나 복숭아 이런 과일들은 다 저당도 과일입니다. 현미나 고구마를 드시면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과일들은 현미, 고구마보다도 훨씬 더 당지수가 낮습니다. 당지수 낮은 과일로 드시고, 그래도 나는 단맛 자체가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불안감 때문에 당이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채소, 긴 채소나 오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들과 함께 같이 드셔도 됩니다.
당지수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당도 과일과 또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식단 함께 병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강한 췌장을 만드는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췌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맛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쓴맛 성분이 있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신맛 성분이 있는 음식입니다. 쓴맛 성분이 있는 것은 당뇨에 아주 좋은 채소가 있는데요. 여주라는 이제 채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는 채소는 아닌데, 일본의 그 장수마을, 장수동네에서는 흔하게 먹고 있는 거죠. 여주의 쓴맛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쓴맛 성분이 있는 방울 양배추도 췌장에 도움이 되고요. 쓴박이나 도라지나 고들빼기 같이 쓴맛 성분 있는 나물, 채소들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맛 성분도 췌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토마토, 매실, 오미자, 또 천연으로 만든 식초들도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쓴맛과 신맛 성분으로 더 강한 췌장 건강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구독자 질문입니다. 80세이신 어머님께서 폐에 6cm의 종양이 있으셔서 기침이 나오고 조금씩 가래에 피도 나옵니다. 2달이 다 되어가네요. 일반적으로 볼 때 수술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해독 영양요법만 하는 것이 낫습니까? 고귀한 답변 기다립니다. 항암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구독자께서 굉장히 어머님의 건강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에 제가 좀 이 답변을 드릴 때 좀 마음이 편한 부분이 항암을 이미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이 부분이 답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80세의 어르신이라고 봤을 때 신진대사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막 활발하고 건강한 상태가 이미 아니신 거죠. 그래서 몸속에 여러 혹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도 혹은 생길 수 있고요. 또 암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폐에 6cm의 이제 종양이 있는 상태인데, 수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수술을 해서 고통스러운 증상이 사라지고 편안한 몸이 되신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술이 만약에 더 득보다 실이 많다, 이 수술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몸이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식사도 못하게 되는 그런 좀 심각한 상태가 된다. 실이 많을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요즘 이제 많은 암 전문의들께서도 너무 노령의 이 상태에서는 식이요법 잘 하시고 면역력 잘 올리는 식사를 하도록 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데 그 실이 많은 걸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80세 이 어머니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호자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수술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잘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해독 영양요법으로 식사를 잘해서 신진대사를 좋게 만들고 현재 아무리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세포 분열은 늘 일어나고 있잖아요. 건강한 세포 분열에 더 관심이 많이 가신다면 어머니에게 맞는 영양요법, 또 어머니가 잘 하실 수 있는 해독요법들을 잘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절실한 사람에겐 세심한 호정 과정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입니다. 담도암 수술 후 스텐스 장흡착으로 담도 주머니 달고 있는 상태에서 간 농양이 와서 예후가 너무 안 좋은데 참고해서 적응해도 될까요? 56세 여성, 체중이 현재 40kg도 안 됩니다. 먹어지지가 않아요. 간 농양에 적합한 음식이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저도 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간 농양과 또 궤양성 대장염으로 정말 식사를 못 하시고 있는 상태, 또 현재 스텐스를 달고 계신 분들도 이제 상담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염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잖아요.
염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또 살이 잘 찌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두 가지 음식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에 이제 9대 영양소로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염증을 좀 빠르게 제거해 주면서 간에 소화가 무리가 없는 식사가 되기 때문에 과일 식사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곡식 식사입니다. 일반 밥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좀 더 구운 처리를 한 볶은 곡식이나 볶은 형태의 어떤 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좀 구운 가공 처리를 한 곡식 곡물 형태를 드시면 일반 밥보다는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과일만 드시면 현재 40kg 너무 저체중이기 때문에 또 살이 너무 빠집니다. 이런 분들은 과일만 드시면 안 되고요. 과일과 함께 잘 구운 가공 처리를 한 곡물 식사 꼭 같이 하시면 훨씬 이제 호전이 잘 되실 겁니다. 두 가지 식사를 통해서 꼭 건강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과일 채소만 먹고 밥은 안 먹는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과일 채소 외에 밥 먹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끼는 한식을 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외에도 밥을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또 밥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감자 같은 구황작물로도 잘 식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은 당연히 과일 채소만 드시면 안 되고요. 곡물 중심의 식사, 또 구황작물의 식사, 에너지를 내는 식사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항암치료 4차 이후 밥맛이 없고 왜 졸음이 올까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소화기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져서 소화가 안 되고 또 입맛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졸음이 오는 경우에도 뇌 쪽으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졸음이 쉽게 오기도 합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인체가 에너지를 소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잠이 오는 방식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는 이 항암제의 부작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 항암제의 부작용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잘 이해하셔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건강법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숯가루는 어떻게 복용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숯가루는 식용 숯가루가 따로 있습니다. 활성탄으로 만들어진 식용 숯가루가 해외에서는 일반 그냥 식품으로 많이 먹고 있고 차콜 캡슐 형태로 캡슐에 담아서 그냥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용 숯가루가 잘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약국들에서 의약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응급의학과에서는 약물 중독으로 온 환자들에게 식용 숯가루를 빠르게 먹여서 약물의 독성을 흡착시키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식용 숯가루를 이렇게 잘 구하셔서 그냥 드시거나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차콜 캡슐의 형태로 캡슐에 담겨진 형태를 그냥 알약 삼키듯이 잘 삼켜서 이 소화기관 쪽에 있는 독소들을 빠르게 흡착시키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드실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혈당 조절은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적인 혈당 접근보다는 췌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 자연의 음식으로 혈당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합성당과 자연의 당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자연의 음식은 절대 췌장을 손상시키거나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혈당과 췌장 건강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한국인들의 당뇨 인구, 당뇨 전 단계 인구가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